한국인은 어디서 왔을까?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서울대 박정재 교수가 쓴 한국인의 기원은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한반도에 정착하는 과정을 추적한 책입니다. 한민족은 기후 난민이라거나 러시아가 온난화 시대 진정한 승자라는 가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한국인의 기원과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피엔스가 자연에 대한 인류의 착취와 욕망에 주목했다면 한국인의 기원은 자연과 기후에 적응해 살던 인류가 이젠 지구를 괴롭히는 괴물로 전락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약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유럽과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인도, 호주까지 동아시아로 방향을 잡은 사피엔스는 연해주의 아무르강과 중국의 라오허, 황어, 양쯔강에서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빙하기가 찾아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한반도로 이주했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 넓은 초원으로 복귀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8200년 전에도 갑자기 추위가 엄습을 하면서 아무르강 유역 사람들이 한반도로 대거 이동합니다. 최근 아무르강 유역의 악마문 동굴에서 발견된 사람뼈를 분석했더니 그 DNA가 동아시아 인종 중에서 한국인과 가장 유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선진 문물을 한반도에 전수를 합니다. 약 3800년 전에서 3400년 전에는 벼 농사, 그리고 2800년에서 2300년 전에는 원시 한국어와 동건 문화, 그리고 1900년 전에서 1200년 전에는 철기 기마 문화가 한반도에 전래가 됩니다. 저자는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양하게 분화한 사피엔스가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단일 민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저자는 8200년 전 내려온 아무르강 유역 집단, 그리고 3200년 전 우리에게 벼농사 문화를 전수했던 농경민 집단, 2300년 전 남하한 점토 대토기 문화 집단, 1900년 전 북방에서 내려온 고조선과 부여 유민이 혼합해서 현대 한국인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짓습니다. 한반도 문화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수가 됩니다. 일본의 첫 벼농사 문화인 야요이 문화나 야스카 시대와 야마토 문명 역시 한반도에서 전수된 문물이 기반이 됐습니다. 현대 일본인 유전자 역시 한반도 농경민의 유전자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가 일본의 조상이라는 조몬인에게서 기원합니다. 조상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 기온은 4세기 후반부터 차츰 떨어지기 시작해서 5세기까지 추위가 이어집니다. 유럽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야기했던 할렌기가 한반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저자는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240km 떨어진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도 기후변화에서 찾습니다. 추위가 정점에 달했을 때인데 저자는 장수왕이 춥고 고립된 국내성보다 농사짓기에 유리하고 따뜻한 평양을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합니다. 사실 세계사를 보면 할렌기가 닫혔을 때 인류는 전쟁을 자주 합니다. 추위 또는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남의 땅,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중국에서도 할렌기가 도래할 때마다 춘추 전국시대나 5호 16국 시대처럼 갖은 내란과 전쟁이 발생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가 탄생한 시기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던 할렌기 때 발생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과거 기후변화가 자연현상이었다면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류가 자초한 성격이 강합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1도 올랐고 한반도는 1.6도 상승해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합니다. 인류의 위기의식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인류세는 1995년 노벨상을 받은 네덜란드 파울 퀴리천이 대중화시켰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1950년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20세기 중반을
인류세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저자는 현재의 온난화 추세라면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간빙기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또 선사시대에는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면 앞으로는 더위를 피해서 알래스카, 시베리아 같은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구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만약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꼽힙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세계 최대 밀 수출국입니다. 온난화로 경작 가능한 토지가 늘어나면 러시아 식량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중위도 국가는 기아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역시 온난화로 경작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권의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가 미래에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가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을 해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린란드는 텍사스의 3배 크기의 섬으로 약 5만 7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천연 자원과 히토류 광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를 여는 출발점, 통로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살 수 있다면 온난화 시대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온난화 시대 최대 피해자는 역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부자들은 고위도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 가능한 땅이 줄어들면서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기후 난민이 늘어나면 국제 분쟁도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현 주연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이민을 막으려는 자와 가려는 자 간의 갈등은 상시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사실 기후 난민은 지금도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050년이면 환경위기로 12억 명이 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한민족은 가까운 장래에 아무르강과 시베리아로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해수면이 높아지자 자카르타의 수도를 보르네오 섬의 고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마 한국인의 기원은 과거 한국인이 어디서 유래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이주할 것인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쓴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